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양평. 아침 햇살이 비추면 전통 가옥과 현대식 주택이 어우러진 지붕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작은 길이 환하게 빛난다. 이곳은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며 정을 나누는 곳이지만 동시에 소문과 편견도 적지 않은 곳이다. 재래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가장 활기찬 시간이다. 물건을 파는 소리,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진다. 신선한 채소 바구니 옆에는 살아 헤엄치는 싱싱한 해산물이 담긴 수조가 있다. 모든 것이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활기참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한 구석, 누렇게 바랜 회벽 옆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긴 수염이 고생 많아 보이는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기댈 곳 없는 풍파를 겪은 듯 깊은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따금 그를 힐끗 쳐다봤지만 멈춰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젓거나 또 노숙자인가 보내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사라질 뿐이었다. 권상철 씨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배가은이 가게로 가던 길에 시장 모퉁이를 지나갔다. 25살의 가은은 선한 눈빛에 작지만 재빠른 몸놀림을 가진 소녀였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한때 명문대 진학을 꿈꾸던 모범생이었지만 가은은 가족을 돕기 위해 학업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섬세한 손재주와 미용일에 대한 애정으로 그녀는 상철의 가게에서 직원이 되었다. 가은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꿈과는 대조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미용실 사장인 권상철이 있었다. 50세인 상철은 세월에 그을린 얼굴과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성격을 가졌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상철은 열정적이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익에 대한 압박이 그를 변화시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철의 좌우명은 가게 문에 떡하니 붙어 매일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날 아침, 가은은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상철이 들어와 책상 위에 예약 일정을 훑어보더니 바로 한마디 했다. 손님 밀렸어. 손 빨리빨리 놀려.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가게로 오는 길에 봤던 시장 구석의 노인 모습이 가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시장 구석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김밥 한 줄과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그것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쉰 목소리가 울렸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네. 헝클어진 머리와 가슴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을 본 가은은 문득 가게의 익숙한 미용 의자가 떠올랐다.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머리 잘라드릴게요. 잠깐이면 돼요?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필요 없네.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가은은 참을성 있게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좀 더 편해지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몇 분간 망설이던 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은이 노인을 미용실로 안내했다. 안쪽에서 상철은 가은과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일어서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쫓았다. 노인이 의자에 앉자 가은은 머리를 자를 준비를 했다. 상철이 그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은은 시장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유영수 씨를 천천히 부드럽게 미용실 안으로 안내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에 초췌한 노인이 젊은 여자와 함께 걷는 모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근거렸다. 영수 씨는 마치 환영받지 못할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내부는 밝고 샴푸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가게의 다른 직원이 영수 씨를 힐끗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가은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자기 일을 계속했다. 가은은 회전 의자를 당겨 영수 씨가 앉도록 부드럽게 도왔다. 그녀는 안심시키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머리 자를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수 씨는 마른 손으로 의자를 꽉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다. 젊은이는 일복에 난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격식을 차리는 듯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제가 할아버지를 멋지게 변신시켜 드릴게요. 가은이 격려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수 씨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었다. 모든 동작이 세심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상대방의 얼굴에 서린 고됨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일을 하는 동안 가은은 영수 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걸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이 동네 분 같지 않아서요. 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에 있었지. 하지만 돌아온 건 아주 오랜만이네. 그의 대답에 가은은 순간 놀랐지만 더 묻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안쪽 방에서 가은의 목소리를 들은 상철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계산대 앞에 멈춰 서서 가은과 영수 씨 쪽을 바라봤다. 가은 씨, 어떤 손님이야?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가은은 여전히 머리를 자르는 데 집중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가 모시고 왔어요. 머리를 깎으셔야 해서요. 상철이 더 가까이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수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자네가 모셔? 여긴 미용실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근처에 있던 한 손님이 그 말을 듣고 상철의 태도에 불쾌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가은이 고개를 들어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철이 비웃으며 빈정거렸다. 책임? 자네가 이런다고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일 절대 없어. 상철의 말을 들은 영수 씨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떠나려 했다.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네? 고마웠네. 젊은이 가은이 즉시 그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그녀는 상철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상철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은은 다시 일에 집중하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솜씨 좋게 다듬었다. 그녀는 영수 씨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가족은 있으세요? 영수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네.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은은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손질에 집중했다. 눈앞에 거울이 놓이자 영수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길고 지저분했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몇 년은 젊어 보였다. 내 얼굴을 이렇게 다시 똑똑히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은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청 멋있으세요. 이제 웃기만 하시면 돼요. 영수 씨가 감동으로 촉촉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고맙네.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의 친절이 자네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 영수 씨의 말에 가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가 떠날 때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며 파랗고 붉은 경광등을 번쩍였고 영수 씨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가은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영수 씨가 미용실을 떠나고 그의 모습이 따가운 정오의 햇살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다. 가은은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경고에 마음이 복잡했다. 가은의 뒤로 상철이 사무실에서 나와 팔짱을 낀 채 불쾌함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몇몇 다른 직원들이 가은을 힐끗 보더니 돌아서서 수군거렸다. 오전을 마감하며 가게가 한산해지자 상철이 가게 중앙으로 걸어나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은 씨, 이리 와봐. 가은은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상철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가게는 돈 벌려고 있는 곳이지. 자네가 선행 베풀라고 있는 곳이 아니야. 가은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그냥 그분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철의 안색이 더욱 굳어졌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를 안 줘? 돈 내는 손님들이 자네가 거지 노인한테 공짜로 머리 깎아주는 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 이 가게 평판 나빠지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상철의 말은 가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친절히 누구의 평판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손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상철이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할 생각도 마. 가게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이곳에 자주 머리를 하러 오는 나이든 손님 오미숙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권 사장, 내가 보기엔 가은 양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우리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상철이 미숙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불만이 어렸다. 그는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이 제 직원 월급 줍니까? 그게 아니면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관리하게 냅두시죠. 미숙 여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일이 끝나고 가은은 홀로 남아 청소를 했다. 그녀는 상철의 말,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영수 씨의 알 수 없는 경고를 계속 생각했다. 왜 친절함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가게를 나서려던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다. 꾸러미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밖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가은이 그것을 열자 안에는 별 모양 자수가 새겨진 오래된 손수건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씨만 적혀 있었다. 고맙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가은은 손수건을 집어들고 색이 바랜 실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는 손수건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영수 씨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막 쉬려던 참에 갑자기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아은 씨? 오늘 아침 영수라는 노인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분이 무슨 일이라도 하셨나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30분 후에 미용실로 가겠습니다. 가은은 전화를 든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왜 경찰이 영수 씨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가은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떠날 때 영수 씨가 했던 경고의 말이 이제야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별 모양이 새겨진 손수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확히 30분 후 미용실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두 남자가 내렸는데 사복 차림이었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두 사람 중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진혁 경정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임 경정이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영수라는 남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영수 씨가 고마워하며 경고의 말을 남겼다는 대목에서 임경정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무언가 남긴 물건은 없었습니까? 그가 덧붙여 물었다.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꺼내 임경정에게 건넸다. 손수건의 상징을 본 그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눈빛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동료에게 무언가 작게 말한 뒤 가은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가 한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손수건의 상징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가은이 놀라서 물었다. 몰랐어요. 그분이 대체 누구신데요? 임경정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유영수 씨는 한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참전용사였습니다. 전쟁 후 그는 다른 참전용사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큰 자선단체를 설립했죠. 하지만 약 10년 전 금융 스캔들에 휘말려 그 단체는 무너졌습니다. 영수 씨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그 후로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급정거했다.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가게로 들어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더니 가은과 두 형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누구시죠? 임경정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는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임경정이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 미용실을 감시하고 있었죠? 남자는 대답 없이 어깨만 으쓱했다.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가은을 돌아보며 빈정거리는 말을 남겼다. 당신의 친절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남자가 떠난 후 임경정이 가은을 돌아보며 더욱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수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그를 그리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도 될까요? 가은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임경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분이 위험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시 만나게 되면 즉시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떠나기 전 임경정은 명함을 남기며 강조했다. 이 손수건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가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경찰이 떠나자마자 상철이 즉시 걸어나와 엄격한 눈빛으로 가은을 쏘아보았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경찰이랑 그 노숙자랑 무슨 관련이 있어? 가은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을 도우려던 건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진 것 같아요. 상철이 가슴에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돕는다고? 자네가 이 미용실을 자선 사업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일로 장사에 문제 생기면 나도 더는 자네를 붙잡아 둘 수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왔다. 화가 났지만 가은은 꾹 참고 단호한 눈빛으로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께 친절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기꺼이 떠나겠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은은 영수 씨를 처음 만났던 시장 구석으로 다시 가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시장 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가은은 끈질기게 주변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근처 나무 밑동에서 몰래 끼워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나를 찾는다면 옛날 길 끝에 있는 폐가로 오게. 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게. 가은은 쪽지를 꽉 쥐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폐가는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가은은 영수 씨가 무사하기를 속으로 바라며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서는 작은 등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영수 씨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유영수 할아버지, 가은이 조용히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가은을 알아보자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여기 오면 안 됐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와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쫓기고 계신지 알아야겠어요. 가은이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영수 씨가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큰 자선재단의 설립자였네. 하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자들이 나를 배신했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은 재단 기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 명예까지 짓밟았어. 내가 맞서 싸우려 하자 그들은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지. 이제 와서는 내가 진실을 밝힐까봐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걸세. 그럼 할아버지를 쫓는 사람들이 그들인가요? 가은이 목이 메어 물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입 다물기만을 원하지 않아.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야. 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할아버지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영수 씨가 씁쓸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도 믿지 않네. 자네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믿을 뿐이야.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해. 자네가 나와 엮인 걸 알면 그들도 멈추지 않을 걸세. 가은은 두려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둘 순 없어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폐가를 떠날 때 가은은 등 뒤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가은은 휴대폰을 열고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휴대폰 화면에 뜬 협박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영수 씨와 임경정의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미용실로 출근했다. 가게 안의 공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는 상철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었어?
경찰도 오고 이상한 놈들이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더군. 이 미용실은 자네가 말썽 피우는 곳이 아니야. 가은 씨. 상철이 다그쳤다. 가은은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저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셨대요. 가게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상철은 여전히 그녀를 빤히 쳐다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가은이 단골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어제 그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차가운 인상을 가졌다. 그는 창가 근처 의자를 선택하고는 위협을 감추지 않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 좀 깎지?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가은은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당신, 마음씨가 아주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고 다닌다지. 안 그런가? 그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가은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전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럼 당신이 돕는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나? 가끔은 사람 잘못 도왔다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거든. 가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친절을 베푸는 데 그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살피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가기 전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조심해. 구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몇 시간 후 임진혁 경정이 갑자기 미용실에 나타났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은을 바라봤다. 얘기 좀 합시다. 뒤편의 작은 방에 임 경정이 앉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저희 생각보다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아주 위험한 자들이고 우리가 보기엔 당신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은이 마른 침을 삼켰다. 전 영수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임경정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영수 씨는 단순히 참전용사이자 자선재단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때 거대 금융펀드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수십억 원의 펀드 자금이 횡령되었고 유영수 씨는 유일하게 감히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범인들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유영수 씨가 무죄라고 믿지만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그가 진실을 밝히면 많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가은은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버려져선 안 돼요. 전 그분을 돕기 위해 뭐든지 할 거예요. 임경정은 걱정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용감하시군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은은 조용히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이든 손님 오미숙 여사가 가게에 들렀다가 가은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작게 물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가은은 망설였지만 미숙 여사의 다정한 눈빛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미숙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란다. 가은이 가게를 떠나려 할 때 문틈으로 끼워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안의 글귀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유영수와 계속 접촉한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가은은 편지를 든 채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가은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협박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지막 경고. 칙 따이인 수아이 베트 엔지오 렁렌.
에모티 틴넨 투소라. 가은. 타켄 게프 차오나이. 게프 오각 두옥나 도시유 룩팔지오 토이. 덩더 에이바이. 가은 네프티유 시넨나 누오이 고이친나 옹 영수.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작은 거리를 비추며 옛교회 주변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가은은 구석구석을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영수 씨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했다. 가은 양, 시간이 얼마 없네. 마지막으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심각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안에 내가 수년간 간직해온 모든 것이 있네?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의 죄를 밝힐 증거일세. 가은이 깜짝 놀라 물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할아버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만큼 중요하지. 이걸 임진혁 경정에게 전해줘야 하네? 하지만 명심하게, 정말 조심해야 해. 놈들에게 들켜선 안 되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 가은과 영수 씨는 깜짝 놀랐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다. 영수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도망치게, 가은 양. 놈들에게 잡히면 안 돼. 가은은 봉투를 품에 꼭 껴안고 근처 작은 골목으로 몸을 돌려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 여자 잡아. 절대 놓치지 마. 가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골목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로 그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패창고 안으로 세게 끌어당겼다. 가은은 놀라 소리를 지르려다 그 사람이 오미숙 여사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속삭였다. 얘야, 이리 와. 두 사람은 어두운 구석에 숨어 밖에서 나는 수색 소리에 숨을 죽였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잠시 후 밖의 소리가 잠잠해졌다. 미숙 여사는 가은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걱정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가은아? 왜 그렇게 쫓기고 있었어? 가은은 망설였지만 이내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미숙 여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네가 옳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도 내 편에 설게.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란다. 미숙 여사의 말에 가은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임경정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잠시 봉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임경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가은 씨, 방금 한 무리의 남자들이 유영수 씨를 찾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가은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영수 할아버지가 경정님께 전해달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임경정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시오. 저희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을 스쳤고 자신도 모르게 멀리서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을 보았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가로지르며 벽에 어른거리는 빗줄기를 만들자 가은은 몸을 떨었다. 현관 나무 바닥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렸다. 가은은 재빨리 모든 불을 끄고 커튼을 쳤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강하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가은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현관문 외시경을 들여다봤다.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는 어제 미용실에 왔던 그 남자였고, 이제 노란 불빛 아래서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백아은 씨. 문 열어. 그냥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으로 울렸다. 가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심호흡을 한 뒤 문 너머로 크게 외쳤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가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잊지 마.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다. 경찰차 한 대가 가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임진혁 경정이 이미 손에 총을 쥔 채 내렸고 2명의 동료가 그 뒤를 따랐다. 문 밖의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차에 뛰어올랐고 차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쏜살같이 사라졌다. 임 경정은 즉시 추격을 명령했다. 그의 동료 2명이 차에 올라타 추격했지만 검은색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임 경정이 가은에게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의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했군요. 가은은 경찰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이때 가은이 맡겼던 봉투를 들고 오미숙 여사도 도착했다. 임 경정이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그는 첫 페이지에 굵게 인쇄된 이름을 보고 멈칫했고 그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건 유영수 씨의 인생을 망친 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가은이 즉시 물었다.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영수 할아버지는 아직도 위험해요. 임 경정이 대답했다. 우리가 유영수 씨를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 경정이 계속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사업가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였다. 임 경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는 우리 모두의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 말에 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차 한 대가 가은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밖을 내다보고는 그것이 상철의 차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가 당황한 기색과 긴장 가득한 눈빛으로 차에서 내렸다. 상철은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물었다. 가은 씨. 경찰한테 뭘 준 거야, 대체? 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영수 할아버지를 도우려던 것뿐이에요. 상철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넨 아무것도 몰라. 자네가 그 일을 폭로하면 영수 씨뿐만 아니라 나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상철의 말은 가은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사장님. 사장님도 이 일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서 또다시 자동차 불빛이 번쩍였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임 경정이 벌떡 일어나 총을 뽑아들며 명령했다. 모두 안으로. 놈들이 다시 돌아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욱 무겁고 냉정했다. 밖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료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을 뒤덮은 긴장감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임진혁 경정은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문 외시경으로 다가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남자의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둘 중 한 명은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전화를 들고 있다금 창문 쪽을 힐끗거렸다. 먼저 온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자료 당장 내놔. 임진혁 경정은 배가은과 권상철을 엄숙한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나가서 저놈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임경정이 비웃듯 말했다. 장담은 못하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다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상철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경정님, 저놈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에요. 밖으로 나간 임경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어. 당장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 거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우린 법 같은 거 상관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자료야. 넘기면 우린 떠나지. 집안. 가은이 상철을 향해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이 아저씨와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상철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들과 거래를 한 적이 있어 가은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요? 상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 영수씨 조직을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일에 가담했었지. 그저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야 그 돈이 진실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쓰인다는 걸 알게 됐네? 가은이 분노했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영수 아저씨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밖의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두 남자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위협하듯 그것을 손안에서 흔들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여기 있는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자료는 제가 넘길게요. 대신 영수 아저씨를 가만두겠다고 약속해요. 정령진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가은 씨, 안 됩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들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기 전 가은은 진혁을 재빨리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절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똑똑하군. 이리 내놔. 가은은 봉투를 들어 올렸지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넘기기 전에 여기 있는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걱정 마. 우린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그들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봉투에 손을 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경찰이 덮쳐 재빠른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몇 걸음 물러서더니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정령진혁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남자는 몇 초간 망설이다 칼을 내려놓았지만 갑자기 멀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는 급가속하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명은 체포되었지만 연행되기 전 그는 돌아서서 가은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꿈깨. 영수 그 영감도 벗어날 수 없어. 모든 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가은의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자의 위협이 여전히 맴도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령진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주민이 영수 씨가 자주 가던 폐가 근처에서 그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가은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아저씨가 거기 있는 걸 알았다면 영수 아저씨가 위험해요. 정령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팀을 나눠서 그 지역에 접근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가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령진혁은 그녀를 잠시 망설이듯 바라보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안에 머물러야 하고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해선 안 됩니다. 폐가는 마을 외곽,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팀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게 만들지 마쇼. 어둠 속에서 영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끝내고 싶다면 내가 직접 가지. 차 안에 앉아있던 가은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그분은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정령진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을 쫓던 무리 중에서 나이든 남자가 한 명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냉혹한 표정에서는 무서운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그가 바로 자료에서 언급되었던 그 권력가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영수 씨, 내가 여러 번 경고했잖소. 왜 이렇게 일을 끌려는 거요? 영수 씨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세운 자선재단을 망쳤어. 이제 와서 당신의 탐욕 때문에 내 입을 막겠다고. 사업가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탐욕뿐만이 아니지. 권력이야. 권력은 진실을 용납하지 않거든. 상황이 극도로 긴장된 순간 멀리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권상철이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철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철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네. 하지만 이젠 그 잘못이 계속되게 둘 순 없어. 영수 씨를 돕기 위해 내가 증언하겠네. 사업가가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의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가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경찰팀이 재빨리 덮쳤습니다. 추격자들 중 일부가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가은은 폐가 한가운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정령진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곧 있을 재판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그 자선재단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어. 가은이 가만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셨어요. 바로 진실이요. 전 진실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어요. 다른 한편, 상철은 영수 앞에 머뭇거리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젠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영수는 상철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실수든 바로잡을 수 있네.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습니다. 영수 씨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매도하며 자선재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영상이 유포된 것입니다. 가은이 분노하여 정령진혁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들이 영수 아저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어요. 정령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상철이 확보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 위해 작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은이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자들이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즉시 대응했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은과 영수 씨는 상철과 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암살자가 나타났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 상철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가은과 영수를 밀쳐냈습니다. 암살자의 칼이 상철의 몸에 깊숙이 박혔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상철 아저씨, 가은이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상철은 그녀의 손을 잡고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디 옳은 일을 해. 저들이 이기게 두지 마. 가은의 일행은 현장을 벗어나 상철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대기실에 가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령진혁이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은은 두 손을 굳게 쥐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상철 아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어요. 그들은 영수 씨의 자선 행사가 열리곤 했던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철의 녹음 파일이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하루 전 커뮤니티 센터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음향 장비는 파손되었고 자료들은 찢겨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 영수 씨의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가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 씨가 무대에 올라 천천히 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언론을 조작하고 기금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권력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진정될 무렵 익숙한 그림자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권력가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냉소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면 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나? 꿈 깨시지.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진실이 당신의 명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이 세상은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야. 권력가가 떠나려 할 때 정령 진역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경찰들이 들이닥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 경찰이 정령 진역에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다른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회의실, 정령 진역이 방금 해독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여기 적힌 거래 내역은 의심스러운 금융펀드뿐만 아니라 신기훈 씨가 소유한 대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신기훈 씨요? 그분, 굉장히 명망 높은 분 아니었나요? 영수 씨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훈이. 내 가장 친한 친구였네. 재단을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했지. 그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배신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정령 진역이 돌아섰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팀이 그가 다음 날 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영수 씨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겠네. 그 사람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어. 가은이 황급히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가 앞을 가로막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령 진역도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 씨는 화려한 고층 빌딩에 있는 신기훈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기훈이 일어서며 냉랭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이 시간에 날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원하는 게 뭐요? 영수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원하네. 왜 자네가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을 배신했나? 기훈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영수 씨, 당신은 언제나 몽상가였지. 이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란 걸 아직도 모르겠어? 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한동안의 심리전 끝에 기훈이 자백했습니다. 내가 자선재단을 망가뜨렸어. 더 큰 계획에 투자하기 위해 모든 걸 가져갔지. 그리고 그거 알아? 덕분에 난 오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영수 씨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믿음을 배신한 거야. 대화 도중 영수 씨는 몰래 위치 추적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훈은 금세 이를 알아차리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날 갖고 놀려는 건가? 바로 그때 경찰팀과 가은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기훈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냉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난 모든 걸 준비해뒀지.
그가 책상 위에 비밀 버튼을 누르자 뒤쪽 벽이 열리며 비상 탈출구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크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보지. 오랜 친구. 가은과 경찰팀이 즉시 뒤쫓았지만 그 길은 어두운 주차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훈이 차에 뛰어올랐지만 경찰이 이미 길을 막아선 뒤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기훈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다가오면 망설이지 않겠다. 가은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기훈 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어요. 잠시 동안의 대치 끝에 경찰이 신기훈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졌지만 여전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해? 난 이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정령진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계속 싸울 겁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부터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 기훈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가은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포 이후 영수 씨를 지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힌 듯했을 때 정령진혁은 신기훈의 전직 회계사였던 송은주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기훈 씨는 제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저에게 그의 모든 검은 거래가 기록된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신기훈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초췌하지만 꿋꿋한 모습의 영수 씨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권력가가 체포될 당시의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법원 밖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가은이 영수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저씨는 명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믿음도 되찾으셨어요. 영수 씨가 감격에 참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함이 설 자리가 있다는 걸 가은 양이 깨닫게 해줬네. 고맙네, 가은 양. 병원에서는 상철이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은과 영수 씨가 좋은 소식을 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상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들었네. 우리가 이겼다고. 내가. 모두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은 거지. 가은이 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상철 아저씨.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병원을 나설 때 가은은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은의 번호로 재빨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은은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거대한 게임이라는 위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 씨. 할 얘기가 있소. 가은이 돌아보자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난 조기호라고 하오. 신기훈의 조직에서 일했지.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어서 도망쳤소. 난 많은 것을 알고 있소. 경찰서에서 기호 씨는 신기훈을 뒤에서 지원했던 부유한 사업가 한태호의 검은 거래와 어두운 계획이 담긴 장부들을 내밀었습니다. 정령진혁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도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기호 씨의 정보에 따르면 한태호는 남은 자료들을 폐기하기 위해 시내의 한 낡은 호텔에서 비밀 거래를 조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거래자로 위장해서 들어갈게요. 그에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령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은과 영수 씨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결국 그녀가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경찰팀이 24시간 감시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홀로 낡은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음산했습니다. 로비에는 한태호가 위압적인 자세로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아가씨. 이렇게 용감할 줄은 몰랐군. 하지만 내가 날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가은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영원히 숨길 순 없을 겁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요. 가은이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동안 한태호는 몰래 부하들에게 호텔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가은을 납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장비 덕분에 가은은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태호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정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한태호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곳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총을 꺼내 가은을 겨눴습니다. 가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태호가 망설이는 그 몇 초의 순간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태호와 공범들의 체포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수 씨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은 양과 여러분처럼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선함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가은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분이 언제나 진실과 선함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수 씨와 가은은 눈부신 저녁노을 앞에 섰습니다. 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드디어 빛을 본 거죠. 그렇죠. 영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희망과 믿음이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마다, 가은아. 그건 희망의 빛이고 믿음의 빛이며 정의의 빛이란다. 가은과 영수 씨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진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선함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의 힘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선함은 언제나 어둠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은의 굳건함과 공동체의 연대가 희망의 빛을 만들어냈고 의미 있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맞설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선함이 시험에 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저희와 함께 선한 가치를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